안녕하세요. 듣기만 해도 실력이 되는 썰 민법입니다. 자, 오늘은 저당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당권 세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가장 중요했던 저당권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빈출. 빈출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다. 그래서 358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항상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과실에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후라면 수취할 수 있는 과실 내지는 수취한 과실에 미친다. 그랬죠?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오늘 제 얼굴이 좀 이렇게 환해 보이지 않나요 지금? 그렇죠. 저희 수강생 한 분이 얼굴이 너무 그렇죠 시큼한데 얼굴 조명 유튜브용 조명 환하게 좀 보이라고 해서 선물한 게 있어가지고 조명 켜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60조부터 갑니다. 자, 피담보 채권의 범위. 그래서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숫자 기억합니다. 법에는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다. 그러면 이 법조항을 읽고 나서요, 대부분 이게 뭐지?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360조에서 말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무엇인지를 잠깐 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얘기입니다.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에게 1억을 빌려 주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란 주된 계약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합니다. 그래서 현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갑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1억 빌려주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아마 이자 얼마 주고 언제 갚는다 이런 거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합니다. 자, 원금은 1억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자를 매월 10만 원씩 주기로 약정했다. 그리고 변제기는 2년이다. 오늘 빌려가고 2년 뒤 갚겠다라는 거고, 혹시나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으면 1,000만 원 위약금조로 물어주겠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약정했답니다. 이게 일반적인 차용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용증 돈을 빌렸을 때 원금은 얼마고 이자는 얼마씩 주는 걸로 하고 변제기는 언제 갚는 걸로 한다. 그리고 혹시나 물론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렇게 위약금 약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저당권 등기할 때는요, 원본, 이자, 변제기, 위약금 다 등기하셔야 돼요. 부동산 등기법 가서 보면 저당권 등기할 때 빌려준 돈이 얼마이고 이자가 얼마이고 변제기가 몇 년 뒤고 위약금을 등기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변제기가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아니하면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할 수 있을 거잖아. 그러면 저당권 그 부에 변제기가 언젠지는 알아야 법원에서 경매를 봐줄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반드시 등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이 뭐냐? 본론,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저당권 등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1억 빌려준 날짜가 채권이 성립한 날짜겠죠. 그렇죠? 그러면 채권자 을은 채무자 갑에게 1억 받을 돈이 성립한 날짜가 돈 빌려주고 날이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릅니다. 자, 2년 지났습니다. 변제기 왔습니다.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를 신청하겠죠. 경매 신청하면 누군가는 언젠가 저 집을 경락받을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경락받은 대금, 즉 경락에 의해서 낙찰가가 이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라는 것. 우리가 360조 피담보 채권액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경락 대금 중에서 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액의 범위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우리가 이게 법률 용어와 실제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쓸 수 있는 용어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또는 종물에 미친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미친다 의미가 뭡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여러분은 한결같은 답, 예, 경락인이 취득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했죠. 그러면 360조 피담보 채권액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경락이 됐을 때 경락대금 중에서 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가 피담보채권액의 범위예요. 헐,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자, 원금 1억 배당받을 수 있다. 이자 매월 10만 원이니까 2년이니까 240만 원인가요? 받을 수 있고, 또 위약금 1000만 원 등기되어 있죠. 받을 수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물론 위약금하고 손해배상금은 겹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겹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하고 싶은 얘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다른 말로 지연손해금, 사토리로 지연이자예요. 그러면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정이자가 연 5%입니다. 그래서 민사상의 법정이자는 연 5%이고 상법상의 상사회 이자 채권은 연 6%인데 우리는 민법 시간이니까 민사채권의 법정이자가 연 5%다. 그럼 따라서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그걸로 충당이 되겠지만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돈을 갚기로 한 날부터 복리로 5%씩 붙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또 내지는 법조항을 보니까 경매 실행비용 이 5가지가 경락대금 중에서 저당권자인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랍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법 단서에 1년분에 한한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부동산이 경락대금 중에서 2억 중에서 저당권자가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은 원금 1억에 이자 240에 위약금 1000만 원에 그리고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금 1년치 지연자 1년치 받아가고 경매 실행비용까지 경락대금에서 받아간다. 이것이 360조의 피담보채권액의 범위랍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그럼 다시 항상 이 표현의 방식, 이 공부가 오늘 듣고 내일 까먹는 이유는 물론 사람은 다 까먹습니다. 한번 배워서 어떻게 평생 기억합니까? 그렇죠? 오늘 배워서 잠들기 전에 까먹는다. 이런 습관. 그렇죠? 오늘 배워서 잠들기 전에 까먹고 또 내일 배우고 까먹고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쌓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시 다른 걸 떠나서 360조의 피담보채권액의 범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요? 네, 선생님. 360조의 피담보채권액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자가 경매가 되었을 때 경락대금 중에서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피담보채권액의 범위라고 부릅니다. 원본 받아간다, 이자 받아간다, 위약금 받아간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금 1년치 받아간다, 경매 실행비용 받아간다. 됐나요? 예. 그렇게 맥락을 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저당권 등기되어 있는 집에 채권이 성립하고 변제기가 왔습니다. 근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경매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왜? 저 집의 담보가치가 2억이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경매를 실행하지 않아도 변제기 이후부터는 가만히 자고 있어도 5%의 복리가 붙습니다. 요즘 은행 이자가요 2%, 1%대입니다. 1억을 넣어놔도 연 1%, 2%밖에 안 붙으니까. 그러면 굳이 경매를 실행하지 않아도 자고 났을 때 5%씩 붙게 돼 있어. 은행의 2배, 3배예요. 그러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굳이 경매를 실행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쭉 묶여둔다. 3년 동안 아무런 말 없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나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꼭 돈을 갚지 않으면 몰인정하게 어디도 안 갚았지 오늘 경매를 신청한다.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물론 은행권이라면 변제기 돈을 갚지 않으면 바로 경매를 실행하겠습니다만은 개인 대 개인 간의 문제라면 굳이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돈도 없지만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친구 집에 저당권 설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경매를 실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연 5%의 복리이자가 붙는다니까요. 그러면 지금처럼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경매가 신청되어서 경락이 되었다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경락대금 2억이 나왔다. 이 중에서 원금 1억 빼야죠. 받아가죠. 이자 240 받아가는 거죠. 위약금 1000만 원 받아가죠. 또 오타긴 합니다만은 경매 실행비용 받아가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 지연손해금.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1년치 받아갑니까? 아니면 3년 연체해서 3년치 받아갈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 얘기야. 근데 법에는 1년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런 얘기합니다. 자 볼게요. 민법 360조가 지연배상, 다른 말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즉 변제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당권자의
3자에 대한 관계의 제한이며 표현 잘 보셔야 돼. 채무자나 저당권 잠깐만. 채무자나 또는이네. 저당권 설정자 잠깐만.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니까 앞에 채무자가 나와 있으니까 뒤에 저당권 설정자는 물상보증이겠네.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 그렇죠. 그래서 채무자나 3자 물상보증이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래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1년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 아니라 혹시나 모를 그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한 규정이라고 해. 지금 보셔봐. 자, 무슨 얘기냐면 그림 바꿔볼게요. 자, 지금처럼 어느 한 집에 1번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후순위로 2번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2번 저당권 등기할 때요. 등기부에 1번 저당권 등기를 보고 들어갈 거잖아, 지금. 그러면 연락해 보니까 1번 저당권에 원본 1억, 이자 240, 그리고 위약금 1000만 원. 그러면 저 집에 대한 잔존 가치가 남아있잖아. 2억짜리로 가져가려면 몇천, 5천, 6천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5천, 6천을 보고 2번 저당권을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런데 1번 저당권자가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묵혀버리면 쌓이고 복리로 쌓이다 보면 이게 2억이 넘어갈 수 있잖아. 그러면 1번이 선손이고 2번이 후순위다 보니까 2번 저당권자는 돈을 못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2번 저당권자를 위해서 야, 1번 저당권자 너 지연 손해금 1년치만 받아가라고. 왜? 후순위 권리자 다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제한이지 원래 채무자나 원래 저당권 설정자에 대한 제한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럼 따라서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전액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럼 아까 2억짜리 부동산에 3년이 경과한 다음에 경매를 신청하면 그 부동산에 후순위 권리자가 없다면 경락대금 중에서 지연 이자를 3년치 다 받아갑니다.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근데 만일에 그 부동산에 지금 그림처럼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한다면 그때는 지연 선해금을 1년치만 받아간다라는 법조항이 360도 단서법조항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그럼 역으로 저당권자가요,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경매를 넘어가느니 내가 돈을 갚고 돈을 갚은 다음에 저당권 말소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지금? 그럼 이랬을 때 여기서 문제, 변제기를 지난 다음에 3년이 지났다. 그럼 이런 경우에 집주인,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얼마를 갖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 됩니다. 지연이자 1년치, 3년치다. 예, 3년치 다 갚으셔야 돼. 왜? 지연 배상금을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저당권자와 3자에 대한 관계이지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에 대한 제한이 아닙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네. 오늘 컨디션 좋은 것 같아요. 컨디션 오늘 날씨가 아니라 그런지 몰라도 컨디션 너무 얼굴이 뽀사시해가지고 좋은가? 어쨌든 간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시 정리. 최소한 이건 정리하셔야 돼.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액의 범위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금 1년분, 그리고 경매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을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저당권자와 3자에 대한 제한이지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에 대한 제한은 아니므로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가 변제한 다음에 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려면 지연이자 1년분만 변제할 것이 아니라 전액 변제하셔야 돼. 됐나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기출문제 좀 보여드릴게요. 자, 공인중개사 29회 기출문제입니다. 뭐 너무 쉽게 나왔던 기출문제 같아요. 그래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보기 갑니다. 원본, 위약금, 저당권 실행비용, 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그리고 원본의 이행기를 경고한 후에 1년분의 지연배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답은 하자죠. 4번이죠. 저게 물론 답은 찾기 쉬운데요. 왜 저런 식의 질문을 주냐면 4번은 질권에 의한 피담보 채권의 범위예요. 질권은 우리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안 배우긴 합니다만은 질권은 질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합니다. 그러니까 목적물을 점유하다 보니까 목적물의 질물의 보존의 비용 내지는 그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도 담보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물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배상은 발생할 일이 없어. 그래서 단순한 지문이긴 하지만 질권과 비교해서 정리해라.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정리. 주택관리사 수험생 여러분과 감정평가사 수험생 여러분은 질권 파트가 시험에 나오니까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액의 범위와 질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액의 범위를 비교해내셔야 돼. 질권과 저당권은 거의 유사하다. 원본, 이자, 위약금, 실행비용은 다 포함되는데 질물의 경우, 질권의 경우라면 질물의 보존비용과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담보되지만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물의 보존비용, 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됐나요? 됐습니다. 자, 이제 지엽적인 질문 볼게요. 자, 감정평가 기출문제.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래. 잠깐만. 저당권 설정한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래. 아, 물상보증인가요? 물상보증인 그는 원본 채권이 이행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1년분의 범위 내에서 지연배상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옳은 지문, 틀린 지문.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니까 물상보증이 맞죠. 그럼 얘는 얼마를 책임져야 돼? 1년분 아니면 전액. 전액이죠. 왜? 1년분은 저당권자의 3자에 대한 관계이지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의 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X입니다. X입니다. 오, 제가 오탑니다. X입니다. X. 자, 두 번째. 저당 부동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후순위가 없답니다.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 이상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죠. 옳은 얘기. 이건 옳습니다. 그렇게 비교하시면 되겠고. 자, 공인중개사 기출입니다.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 2년 넘었나? 이런 경우에 채무자, 빚쟁이는 원본 및 지연배상, 키워드 1년치 전부를 갚아야지. 왜? 지연배상금 1년을 제한하는 것은 다시 강조 3자의 혹시나 모를 3자에 대한 관계이지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됐죠? 그래서 5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짧게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360조 다시 이제 360조의 피담보 채권액의 범위는 무엇인지. 예 선생님,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액의 범위란 저당권 실행되었을 때 저당권자가 경매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총액이다. 그래서 원본, 이자, 위약금. 그렇죠? 또 내지는 손해배상금을 담보한다. 경매 실행비용 담보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